내가 한국에 거지라면 북한의 부자가 부럽지 않거든요. 북한에서 살 때부터도 나는 한국에 가서 노숙자가 될 망정 나 이 지옥 같은 땅을 뜰 거야. 최소한 그러면 내 자식들만은 좀 자유롭게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던 거예요. 동생이 평소에도 저랑 얘기하면 아버지가 간첩이 아닐까. 그러니까 동생한테 탈북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 동생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당연히 충성하면 살아야지. 그런 반동 같은 소리 한다. 어쩌면 이상가족 될 뻔한 거죠. 우리 형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창고 같은 데로 나를 끌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돌아서더니 저희 사실 이런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나와 우리 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 동생이 저와 6년생이라서 저보다 나이 하나 아래였어요. 근데 두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한국을 가자고. 한국 가서 살자. 한국 가서 사람답게 남자답게 포부를 한번 펼쳐봐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하고픈 거 다 해도 된다. 정말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고 정말 범죄만 안 하고 살면 된다. 이런 말씀을 충무로 하셨죠. 그래서 폭탄 선언을 아버님으로부터 듣고 많이 정말 생각도 많았고 그래서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버님께서 그리고 우리 동생에게 우리는 당시 바닷가 마을과는 연관이 없는 내륙에 살았었어요. 근데 동생을 강령군 평화수산이라는 곳으로 동생을 배치한 거예요. 북한에 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다니까 저희 아버님 친구분을 소개해서 친구분께 그 당시 그 지구에 간부를 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한테 저희 동생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좀 키워달라. 네가 좀 보호자가 돼서 내 아들 좀 키워달라. 이런 식으로 맡겨서 뱃일을 배우게 했죠. 아들에게 동생에게 저희 아버님은 은인자 중에서 당가 국가에 충성 다 해라. 뭐 열을 벌였다면 마을 국가에 바칠 망정 충성을 다 해라. 그리고 편하지 않게 일을 잘하고 행동을 잘 해라. 그러면서 상시적으로 잊지 말 건 탈북 루트를 파악하고 또 주위의 감시자들 한마디로 그 감시 감독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밀접하게 잘 가지고 친하게 지내면서 사전 정찰을 다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라. 먼저 뱃일을 먼저 배워라. 이렇게 해서 동생이 나가서 몇 년 뱃일을 배우면서 일을 했죠. 거기서 몇 년 지나서 배를 집에서 어떤 거 목선을 사주셨죠. 배를 만들었거든요. 배 만드는데 들어가는 자재나 거기에 들어가는 뭐 엔진이나 이런 거를 집에서 다 전부 사줘서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거기에 현지에서 잘 정착해서 살면서 사전 정찰을 하게 되었고 또 그 과정에 당시에 나는 광산에 나가서 금광업을 채광을 하면서 그렇게 묵고 살았죠. 북한에서는 기지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나라는 회사 개념인데 거기서는 개인 사업자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지를 운영하면서 그래서 수하의 직원이 한 35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먹고 산 거죠. 그러니까 당에 산학금을 바치는 형태로 하면서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는 과정에 집안 가정일이라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고 제가 하던 사업은 또 망했죠. 망하고 뭐 당에서 솔직히 노동력 착취죄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35명을 데리고 일을 했다는 그 뭐 자본주의 성격이다 뭐 이런 인해 가지고 하던 그 자산 다 몰수되고 그 광업부에 다 뺏겼죠. 그리고 또 뭐 다시 한번 재도전 해보느라고 빚도 좀 지고 좀 하다가서 또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고생을 좀 했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 우리 동생은 집에서 부모님이 사준 그 배로 돈을 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아버님이 그 상황을 알아버려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엄청 구타도 하고 아들한테 그러면서 아버님께 충격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술로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께서는. 우리 동생은 아버님은 항상 말씀하시길 여기서 북한에서 결혼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당시에 우리 동생은 뭐 부모님들과 떨어져서 생활을 하다 나니까 부모의 통제 없이 살다 나니까 현지의 여자와 만나서 결혼돼 또 자녀도 빨리 봐가지고 애들이 커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한국 나이로 8살, 6살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뭐 금광업이 망해가지고 또 방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아무튼 쭉 돌아오면 저도 이런 고생을 하고 시행착을 겪으면서 아버님께서 굳이 탈북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래서 그럼 나도 뭐 TV에서나 TV 속에서 보던 그 세상에 와서 나도 살 수 있겠네 하는 그런 좋다는 그런 감정은 있었지만은 뭐 동생이 그 일을 맡다 나니까 솔직히 저 동생이 제대로 일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평소에도 저랑 얘기하면 아버지가 간첩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평소에 하는 걸 많이 봤었으니까 우리 동생이 제대로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설마가 현실로 되고 만 게 우리 동생은 좀 다른 게 외국 학원을 다녔어요. 동생이. 우리 동생이 우리 때 공부를 잘했거든요. 6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외국 학원을 다니면서 거의 뭐 국가에 바쳐진 몸이고 거기서 당에서 주는 세뇌되고 그 교육을 받으면서 사람이 사고가 세뇌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당에 충성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만을 생각했고 현재는 아버지가
뭐 용돈 주고 생활비 줘서 먹고 사는 건 사실인데 아버지가 의문이 있다,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간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졌지만 딱히 고다지는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님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거짓 보고 계속 했고, 또 아버지는 여기서 결혼하지 말라는 목적이 뭐냐면 결혼을 하면은 가족이 생기는데 그럼 책임져야 될 몫이 많아지지 않냐, 그럼 탈북이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타이밍에 맞게끔 끝나서 아버지 준비됐습니다 하면 아버지, 엄마, 형, 너 이렇게 네 식구만 우리 나가자, 돈 많으면 걱정할 게 없다, 남부선에도 이쁜 아가씨들 많으니까 거기 가서 결혼해, 아버님이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서 골동품 사업을 하시고 금 판매업도 하시고 좀 이렇게 자본주의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소위 돈주라고 불렸고요, 우리나라의 부자 같은 개념인데 아무튼 어떤 걱정 없이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받들지 않고 동상이몽을 한 결과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신경전으로 고민하시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그 와중에 나도 탈북을 빨리 신속하게 다고쳐야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동생한테 어떤 얘기를 내가 탈북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 동생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충성하면 살아야지, 그런 반동 같은 소리 한다, 한마디로 거의부에 신고해서 정말 뭐 감옥 신세 지기 싫으면 뭐 입 다물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섬찟 놀라기도 했고, 내 동생이 이진영이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죠. 그러는 과정에 나도 이 탈북을 하기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 강령군으로 거주 이전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주하는데 아무튼 많은 뇌물도 들였고, 또한 현지의 여자와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하거든요. 뭐 현지 여자와 뭐 거진 약혼식도 했댔어요. 그러면서 거기로 거주를 옮겼고요. 그러면서 또 운명처럼 또 지금의 제 아내를 또 만났어요, 북한에서. 솔직히 북한에서 뭐 결혼할 마음은 추워도 없었고, 뭐 연애는 많이 했지만 연애를 하면서도 이 사람을 평생 내 같이 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운명처럼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과는 꼭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불같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탈북을 하려고 마음먹은 최종적인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출신 성분이 북한의 농장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그 계급사회라서 농장원 신분이 있고 노동자 신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노동자 신분이었고 우리 아내는 농장원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이제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똑같이 농장원으로 몰락하는 거예요. 같이 신분이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층 계급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아내 신분 세탁을 한 이후에 결혼식도 하고 혼인신고도 할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부모님들은 또 출신이 다른 데로부터 살지 못하게 저희 엄마가 엄청 반대를 했고요. 그러다 나니까 엄마의 그 2살을 못 이겨서 집에서 가출해가지고 이렇게 동거로 우리 집사람과 우리 와이프와 함께 동거로 사실혼 생활로 3년을 살았어요. 살면서 아내 신분 세탁이 거의 반려돼가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22년에 김정은의 방침이 떨어졌는데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처벌하라는 그런 방침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1년을 사실혼 생활을 살았으면 1년을 교화 보내라는 거예요. 3년을 살았으면 3년을 교화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서 일단은 뇌물로 그 자리에는 순간적인 범인을 했는데 앞으로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탈북을 타고 치겠다 라는 그런 목적이 돼가지고 직업 옮기고 그다음에 배를 살려고 수소문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우리 동생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무엇 때문에 육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바닷가로 나오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북한에서는 어업 활동을 시키지 않아서 바닷가에 출입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배를 살려고 하니까 이거는 무슨 법적으로 바닷가로 나오려고 하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돈도 못 버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2022년 추석날 밤이었어요. 아버님 산소에 왔다가 나랑 마주 앉아서 밤새도록 그냥 술상 펴놓고 술 먹으면서 저랑 말다툼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면서 그 다음날까지 말이 이어졌어요. 근데 이게 말이 길어지면 사람이 실수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술 많이 먹고 술에 좀 취해가지고 내가 화가 나니까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냥 나 무슨 가려고 그런다 임마, 어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다툼을 또 했죠. 내가 이런 사람을 형이라고 믿고 내가 하면서 성을 내더라고요. 뭐 나도 할 소리가 있잖아요. 야 임마, 너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정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제 멱살을 쥐고 막 큰 소리를 치고 엄청 다퉜죠. 아무튼 그러다가 정당에는 의기투합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아내와 함께하기 위해서 당장 거기 현지에 있으면은 사실혼 관계로 3년 살았다는 데로부터 교화를 3년 가야 되는데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찾았던 방법이 탈북을 선택했고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그때 계획분담을 몫을 나눈 거죠. 배가 3년 동안 방치돼 있다니까 많이 쓰고 엔진을 못 쓰게 됐다. 근데 나는 내 있는 힘을 전부 다 거기다 투자해서 만들었던 배라서 자금이 없다. 먹고 살기도 빡빡한 형편이다. 그러니까 이 배를 살려서 가야 되는데 큰 배를 살리면은 그만큼 들어가는 돈도 많이 투자될 것이고 또한 배가 선체가 크면은 레이더에 잘 감시된다. 그러니까 식별 불가능할 수 있게끔 선체가 작은 배로 하자.
그러니까 예전에 아버지가 사줬던 5톤급 목선 낡은 배를 수리하자. 수리해서 엔진도 사서 새 엔진을 올려야 한다. 속도도 보장해야 되니까 엔진도 큰 엔진을 사서 올려야 된다. 근데 이 자금이 없다. 그러니까 형이 경제적으로 분담해라. 가지고 만날 때마다 제가 동생한테 몇백만 원씩 줬어요. 그냥 그걸 주면 북한 돈으로 몇백만 원, 어떨 땐 달러로 뭐 몇백 달러 이렇게 주고 했죠. 그럼 동생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 배 수리에 필요한 자재들을 사다 가서 배 수리를 하고 엔진을 바꾸고 이런 과정을 한 거예요.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동생은 현지에서 배 수리 및 루트를 파악하고 이미 전에 루트는 파악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을 딱히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그 현지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루트는 다 파악이 된 상태이니까 배만 수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지만은 그 치안 상태를 더 살펴라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가 각자가 분담해서 일을 맡아 수행한 거죠. 그렇게 해서 쭉 해오면서 기본적으로 계획적으로 딱 마음 먹고서 일을 시작해서부터 끝나는 데까지 6개월 걸린 셈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탈북 준비가 완료가 된 거예요. 되고 그 과정이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5월에 탈북했거든요. 근데 4월에 청명날이 있어요. 옛날에 그 조상묘를 손질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정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법제에서 만들어진 게 청명날은 묘를 손질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정해놨어요. 근데 일반적인 날에 가서 묘를 손질하면은 범죄예요. 그것도 불법인 거예요. 근데 청명날은 묘를 손질할 수 있는 거예요. 동생하고 아버님의 묘를 파묘했어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자, 아버지께서 그렇게 통일되는 거를 첫 번째로 소원했었고 또한 탈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가지셨고 자식들이라도 정말 자유로운 세상에 가서 사람답게 살아보라는 꿈을 심어주시고 그렇게 남한을 동경하시다가 끝내 그 좋은 세상을 못 보시고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떠나면 아버님께 죽을 죄를 짓는 거다. 아버지의 유고를 가지고 가자.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동생도 인정하더라고요. 그렇다. 이게 다 모든 게 다 아버지 덕인데 아버지를 그러면 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명날 저희 가족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형제분들도 계시고 뭐 집안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분들한테 청명날 아버지 묘에 잡초나 나무 뿌리 같은 걸 제거합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묘를 만든 지 10년 정도 지난 묘니까 여기에 잔디도 다 무성하게 나오고 오래된 묘는 새로 한 묘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하고 묘 손질을 해서 묘에 있는 뼈를 제가 들어가서 뼈를 다 골라냈어요. 뼈를 다 골라내고 묘는 봉부는 본래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혼묘인 거죠. 그렇게 해놓고서 아버지 뼈를 가지고 와서 연료를 뿌려가지고서 태운 거예요. 태워가지고서 이거를 제가 집에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동생은 현지에 나가서 지금 탈북해볼 만한 적합한 날짜를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게 한마디로 경비대나 감시 감독을 하는 그 뭐 경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평소에 인간적인 관계를 잘 가지면서 돈 좀 주고 뒷돈 좀 주고 매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고 이제 작업 나가면 불법 작업을 하러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나대로 이쪽에서 우리 동생이 필요한 작업은 항상 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내가 항상 했던 게 뭐냐면 한국 날씨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은 거기에 감시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현지에서 우리 동생은 그 한국 TV나 이런 걸 못 봤어요. 못 보고 제가 항상 한국 TV도 봤고 또 한국 TV를 볼 수 없는 적합치 않은 그런 상황일 땐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면 손님이 왔거나 아니면 뭐 급료를 하는 그런 시기라거나 이럴 때는 걔네 보다가 발각되면 안 되니까 TV를 안 본 거예요. 하고서 항상 쉽게 볼 수 있는 건 라디오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방송을 라디오로 계속 들으면 밤 9시 58분에 2분 동안 딱 나오는 그 날씨가 있어요. 그 날씨를 들으면서 해상 경보 날짜를 항상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 경보가 이르면 북한 경비정이 NLL 부근 앞에 항상 나가서 정박을 하고 있어요. 얘들이 항상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탈북하는 사람들을 막을 목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딱 얘들이 철수하는 날은 언제 철수하냐면 연간이라도 거기 있다가 딱 철수하는 날은 해상경보가 들어오면 철수를 해요. 내륙으로. 해상경보가 들어오면 파도가 높게 치고 하잖아요. 위험하니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해상경보 부는 날이면서 해상경보가 끝나가는 마지막 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3일 연속 비가 오면서 그러다가 3일 연속 나오다가 3일째 되는 날 우리가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상경보가 끝나갈 때 우리도 나가야지 덜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상경보가 끝나고 다음날 되면 북한 경비정이 나가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얘들 나가보기 전에 우리가 한 발 앞서 나간 거니까 해상경보이면서 쏠물대를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내륙으로 들어와서 대기하고 부둣가에 대기하고 있는데 쏠물대 물이 빠지잖아요. 물이 빠지면은 물이 다 나가버리면 이 상태에서는 배가 바닥에 닿아버리는 상태에서 설사 우리가 추격을 보더라도 추격할 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노린 거죠. 그러니까 쏠물 타이밍을 노렸고 그렇게 해서 이날이 5월 6일 날이에요. 5월 6일 날 뭐 우리 와이프, 우리 엄마, 저 그러니까 내가 엄마하고 와이프는 제가 설득했고요. 그리고 우리 동생은 동생의 가족은 동생이 설득한 거예요. 근데 우리 동생은 현장에서 그 동네 다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온 집안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9식구가 함께 배에 타서 2시간 만에 한국에 왔죠. 윤평도로 들어왔거든요. 밤 10시에 떠나서 공시에 들어온 셈이죠. 그러니까 5월 7일 공시에 왔죠.
추격을 좀 받았댔어요. 우리가 예상을 하고서 다 준비했던 상황이라서요. 걔들이 추격했던 배 자체가 허접한 배를 타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타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배는 다 바닥에 닿아버린 상태예요. 사전 정찰을 할 때. 걔들이 따라오는 배는 어떤 배를 타고 따라왔냐면 우리가 타고 있는 일반적인 어민들의 목선을 타고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엔진이 달린 그런 목선인데, 근데 우리 배는 5톤급짜리 목선인데 따라오는 배는 5톤도 안 되는 이상하건데 한 1톤 미만인 그런 존마 같은 그런 작은 배를 목선을 타고 따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도 큰 배는 아니더라고요. 작은 배를, 엄청 작은 배를 타고 따라다니까 그날 파도가 엄청 셌거든요. 파도가 높은 날은 배가 큰 배가 될수록 안전하지 작은 배는 안전치 못하거든요. 작은 배가 거기서 파도를 잘못하면 뒤집혀요. 그러니까 얘들이 최대 시속을 못 낸 것 같아요. 따라오다가 우리를 짭지 못하더라고요. 또 그럴 만한 거리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추격은 당했지만은 우리는 그동안에 한국인을 넘어서 한국 해역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닥쳤던 개신세 되고 말았죠. 따라오다가 그냥 돌아간 거예요. 솔직히 따라올 때는 아무튼 다른 식구들은 좀 많이 긴장해서 좀 많이 겁먹고, 우리 와이프는 이걸 먹어야 하나 하고서 독에까지 끓여댔대요. 근데 먹을 일이 없었으니까 다행인 거죠. 한국 땅 밟아서 특전사들한테 구조됐거든요. 특전사 동무들이 와서는 반기더라고요. 그냥 잘 오셨다고, 천국에 온 거를 환영합니다 하더라고요. 좋아서 그냥 나는 그때 그냥 그날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나는 탈북하는 날 100% 유유하게 이렇게 마음을 그냥 먹고서 뜨뜻하게 하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을 긴장이 좀 덜 되게 하려고, 좀 용감해지려고, 우리 가족들은 다 몰라요. 모르고 제가 그냥 그 알코올 40%짜리 알코올을 한 이만큼 들이켰거든요. 술 먹고선 했더니 그냥 기분이 설레는 게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뭐냐면, 우리 동생하고 옷갈래 됐거든요. 동생네 집에서 딱 나가서 가족들 다 이동하는데 내가 거기서 낙오됐댔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면 이상가족 될 뻔한 거죠. 동생님만 오고 저만 낙오 될 뻔했던 거죠. 근데 동생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형을 데리러 온 거예요. 다시 왔는데, 나를 데리러 집에 왔는데, 나는 또 그 집에서 이놈 새끼들이 나를 버리고 간 거야. 그래서 그냥 나 또 나와가지고 동생을 찾으러 간 거예요. 길이 어긋난 거예요. 어긋난데 밤중에 지금 밤 10시에 지금 나가서 형이 없으니까 형을 찾으러 들어왔는데, 형이 나가버리고 집에는 집 지키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거든요. 우리 동생네 집에 와서 일을 해주는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한테 우리 형 어디 갔어요?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모르겠어, 조금 전에 그냥 나갔어, 이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 들어오면 가지 말고 여기 딱 있으라고 하세요. 아씨 어디 간 거야 하면서 성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간 거니까 나는 동생을 찾으러 돌다가 그 바닷가에 나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전기구 철조망이 있어요. 철조망이 있고 그 정문이 있는데, 정문에는 군대들이 다 붙어 서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이 간첩이 마음을 먹으면 무슨 짓은 할 수 있다라는 걸 느낀 거죠. 나는 그 현지의 주민도 아닌데 걔들 붙어 서는 자리를 안 가고선 척 가서 전기 철조망이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검사하느라고 삽을 하나 들고 있었거든요. 삽으로 손을 당겨가지고 아래 손이가 합선시켰어요. 합선시키면 번쩍 하거든요. 전기 와 있으면. 합선시켜보니까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게 전기도 안 왔네. 그래서 그럼 손을 이렇게 해치고서는 그걸 들어갔어요. 들어가선 그 바다 갯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갯벌 같은 거 드러나는 그 자리, 그러니까 모래 있는데 그 백사장인 거예요. 모래. 거기를 한 바퀴 쭉 한 500m 정도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 배가 항상 서 있는 위치에. 근데 그 가보니까 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가긴 갔네. 이 새끼들 혼자서 나 무슨 갔어. 나 버리고 간 거야? 그래서 그냥 좀 갑자기 열받더라고요. 열받다가서 가갔으면 가래. 잘 먹고 잘 살라 이 새끼야. 그래서 그냥 돌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 끝난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제는 가서 아직까지는 탈북인 걸 모를 거니까 가서 오늘 밤은 아무튼 잠 자고 알람 맞췄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택시나 타고 난 집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집은 거기가 아니니까, 그 바닷가 동네가 아니니까 집에 가서 아무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준비,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나 좀 챙겨가지고, 일단은 내가 시내에 있으면 붙잡힌다. 그러니까 산골로 들어갈 거야. 산골 들어가서 내가 산골에서 산에 들어가서 좀 자연인으로 한동안 좀 살다 보면 우리가 없어진 거 알 것이고, 현장 요해했는데 배까지 없어진 거 알면 온 가족이 탈북했을 걸로 생각할 거야. 그러면 탈북한 걸로 알고서 더 이상 추기대자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니까 좀 해야 될 거야. 안정되면 그때 내려와서, 엄청 거리가 가깝거든요. 거기가 15km밖에 안 돼요. 거리가. 그러니까 거기 와서 썰물 타이밍에 그냥 이렇게 구명조끼 같은 거나 하나 입고서 헤엄쳐서 건너간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툭툭 잡고선 혼자서 상상을 하면서 동생네 집으로 다시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그게 들어오니까 그 아저씨가, 아니 어디 가셨댔어요? 동생분이
형을 그렇게 막 찾아다니고 계시던데 어디 가셨댔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지금 불법 조업하러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 가셨댔어요? 동생이 왔댔다고요? 너 속으로는 이놈들이 그냥 혼자서 남자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나를 데리러 왔댔나? 그럼 뭐야? 그럼 안 갔다는 거야? 이상하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있으래요. 그래서 그래요? 나 여기 있다가 붙잡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잠깐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튼 한 30분 있었나? 그러니까 그때가 한 9시쯤에 나갔댔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러다 한 10시 거의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TV를 보고 있었어요. TV를 보다가 TV에서 무슨 풍자극 같은 걸 보면서 코미디 같은 게 나오니까 웃겨서 내가 배꼽 잡고 막 웃음이 막 그러니까 동생이 왔대요. 처음에 와가지고 이 형이 있는지 또 보려고 그러니까 계속 찾아다니면 이상하니까 그 아저씨도 의심을 할 것 같으니까 좀 와서는 야 이거 형이 하니까 신발을 벗긴 싫고 하니까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해서 커튼 가리는데 짬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대요. 보니까 형이라는 작자가 TV를 보면서 배꼽 잡고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너무 화가 나서 막 쥐어받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와선 방문을 벌컥 열더니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나한테 성을 버릇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아한 표정을 보면서 임마 왜 이렇게 짜증이야 근데 빨리 당장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간 거죠. 나갔더니 그냥 그 아저씨가 안 들리는 거의 밖으로 나오니까 창고 같은 데로 날 끌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돌아서더니 그냥 내 이 멱살을 콱 붙잡아요. 그냥 붙잡더니 형 때문에 그냥 정신 좀 차려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나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임마 성질이야 임마 이거 놔 하면서 그냥 옥상 그냥 톡톡 나왔죠. 동생 같이 갔죠. 그러니까 동생이 지금 가족들 지금 데려다가 보리밭에 숨겨놨더라고요. 가족들이 거기다 노심초사해서 쭈그리고 앉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니까 그냥 다들 그냥 날 째려보면서 마치 이거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 이런 표정을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왜들 그래 이거 하니까 지금 좀 약간 좀 술 먹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배짱이 생겨서 걱정이 없더라고요. 만만되더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선 애들을 자루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무장지대를 건너온 거예요. 지뢰원을 건너와야 되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자루에 다 담은 거예요. 우리 동생네 애들인 거예요. 동생네 그 애들 조카 애들이 그때 6살 4살 이렇게 먹었댔거든요. 담아서 작아내는 우리 동생이 미고 큰 애는 내가 미고 거기서 왔죠. 애들이 신기하게 이상하게 나는 이 하나님이 마법을 썼다고 나는 생각해요. 솔직히 우연 같지 않거든요. 애들이 그렇게 신기하게 마취에다 안 먹고 있는데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루에 들어가서는 아무 소리 안 내고 인기척 안 내고. 그러니까 그 지뢰원의 그 오솔길을 타고서 넘어왔죠. 넘어서 배를 타고 그리고선 넘어온 거예요. 넘어오면서도 아무튼 그렇게 왔지만은 추격을 받고 있을 때 당시에도 그렇게 겁을 먹지는 않았댔어요. 난 그냥 그렇게 겁을 먹지는 않았던데 다른 식구들은 굉장히 겁을 먹고서 아무튼 엄청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에 딱 와서 여기 와서 그 한국 특전사들한테 구조되고 나니까 엄청나게 졸리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제가 탈북하는 준비를 하면서 북한에서 그 신경전을 쓰면서 아무튼 6개월 그 기간 동안에 내 몸무게가 도무지 불어나지 않는데 17kg가 감량되더라고요. 17kg가 그냥 확 줄었어요. 그냥. 내가 좀 마른 체격인데도 이보다 더 말라댔거든요. 엄청. 17kg가 줄어가지고선 도무지 살이 찌질 않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고 깊은 잠이 들 수가 없고 그렇게 엄청 피곤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한국에 와서 조사 기간에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잠을 계속 자는 바람에 조사관님들이 엄청 고생하셨죠. 아무튼 제가 그냥 거의 한 달 정도를 계속 잔 것 같아요. 근데 조사를 받긴 받았지만은 하는 동 마는 동 그러면서 그냥 연속 잔 거예요. 그냥 너무 잠을 자도 피로가 도무지 풀리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국정원에서 그렇게 술이 먹고 싶은데 술 좀 달라니까 규정 맞지 않다고 술 안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조사관님들이 좀 미웠던 점은 좀 술을 안 줘서 좀 제일 미웠댔어요. 미웠는데 대신에 그게 또 복이 된 게 조사 기간에서 3개월, 하나원 기간에서 3개월 있는 동안에 제가 술, 담배를 다 끊었거든요. 나는 북한의 부자가,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 거지라면 북한의 부자가 부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 때부터도 나는 한국에 가서 노숙자가 될 망정, 나 이 지옥 같은 땅을 뜰 거야. 최소한 그러면 내 다음 때인 내 자식들만은 좀 자유롭게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던 거예요. 그만큼 그런 학수가 돼야 하던 일이 성사가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솔직히 제가 LA를 딱 넘어서 해군을 만나는 그 순간에 아버지 생각이 너무 막 나더라고요. 막 그냥 울컥 올라오고 막 감정이 그냥 막 눈물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생각이 너무 첫 번째로 났고 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하는 그런 말이 저절로 나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와서도 이 납골묘에 저희 아버님을 바로 멋있 못하고 내가 집에서 한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야 그래야 작년 연말쯤에 아버님을 납골묘에 모셨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하죠. 이 모든 게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행복은 다 저희 아버지 덕인 거죠. 뭐 재미를 얘기하자면요, 엄청 많죠. 뭐 그걸
그러고 보니까 내 재미를 매번 적어놓지 못하는 게 좀 안쓰럽네. 그럼 바로 생각나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매일같이 느끼고 있는 게 재미고 행복이죠. 제가 한국에 와서 당시 우리 와이프가 임신 6개월째 될 때 그 배를 타고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서 첫째 아기가 출산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게 정착을 했지만은 뭐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을 하고 뭐 일을 하면서 뭐 좀 힘든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아기를 보면 양육을 할 때도 물론 뭐 피곤한 점도 있는데 그럼에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그 사소한 행복감이 일반적이지만은 북한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요즘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북한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면 즐길 거리가 이 한국 TV 보면서 K-팝 뭐 가수들의 이런 뭐 공연이나 이런 걸 볼 때 엄청 좋고 이게 행복감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 정도야 뭐 그냥. 근데 지금은 여기 한국에서는 TV를 볼 일이 거의 없어요. 하고 그렇게 또 그게 신경이 안 가죠 뭐. 그때는 어제 거기에만 신경 가고 그게 좋았는데 지금은 솔직히 별로더라고요. 내가 마음 먹으면 뭐 해외 여행 갈 수 있는 거 그거 좋더라고요. 뭐 제가 뭐 기간이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제가 하나원에서 나온 지 이제 올 10월 달이 돼야지 만 2년이 되거든요. 내가 이 한국에 정착해서 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 올 10월이 돼야 이제 만 2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에 뭐 아무튼 인권 행사 같은 데도 참석을 해보고 뭐 NGO 단체들에서 불러줘서 가봤고 아무튼 이런 계기로 가봤지만은 그러니까 내 자비를 써서 갔던 건 아니에요. 스위스도 가보고 뭐 미국도 가보고 인도네시아도 가보고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뭐 가보니까 그냥 북한에서는 솔직히 해외에 나간다 하면 정말 엄청나게 뭐 정말 뭐 장군님 정도 뭐 저런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야? 완전 중앙당의 엄청난 엘리트들만 그냥 일 때문에 나가는 그런 모습만 TV에서 보니까 그런 걸 볼 때 비행기를 탈 수 있고 그게 너무하다. 이거 일반인들은 왜 누릴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불만이 항상 있었거든요. 한국 TV를 보면은 한국 일반인들은 유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걸 그걸 많이 부러워했었고 근데 와보니까 정말 나 역시도 그냥 오자마자 여기 한국이 정착되자마자 바로 이런 데를 가보면서 느끼는 게 야 정말 현실감이 나더라고요. 내가 드디어 이게 꿈은 아니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꿈처럼 느꼈던 일이 현실로 생겼구나. 북한에 그 지금 남아있는 많은 주민들은 이런 자유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태어나선 그냥 늙어서 갈 대로 가겠지? 뭐 이런 생각 드는 게 정말 그런 생각하면 좀 안쓰럽죠. 근데 뭐 이런 점도 좋았고 뭐 실질적으로 뭐 내가 북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다가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을 함부로 못했거든요. 얘기를 하다가 약간 누구를 욕해야 될 것 같고 누구 뒷소리일 것 같고 하면은 바로 그냥 딱 스톱해요. 그냥 말을 못하고 이건 내가 이 말을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지 하고픈 소리를 못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 정치적 성향을 막 드러내도 뭐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뭐 아니 뭐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보면서 정말 정말 저기 좋긴 좋구나 뭐 멋지다 저거 뭐 어쩌면 잘만 하면 뭐 나도 뭐 대통령을 하지 말란 법도 없겠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그냥 너무 그게 너무 너무 많이 찼네. 그 피아노가 적당히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아무튼 그런 상황들도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서요. 그런 것도 좋았고 또 뭐 북한에서는 그 땅이 한반도 땅에서 물론 북한 땅이 우리나라 한국 땅보다는 조금 크긴 하지만은 뭐 별 큰 차이는 없잖아요. 이 거리를 끝에서 끝에까지 가려면 이 황해도에서 예를 들면 저 양강도 같은데 그 꼭대기 올라가려면 몇 달 걸리거든요. 몇 달. 몇 달 걸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여기 서울이라면 뭐 서울이 사실상 뭐 우리나라 이 남한에서는 이 뭐 끝이면 끝이잖아요. 서울에서 저 부산 끝까지도 막 가는 게 그냥 하루에 뭐 왕복도 가능하고 나 이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가장 좋은 건 교통수단 제일 좋아요. 북한에서는 그냥 교통이 엄청 나빠가지고요. 뭐 대중교통은 아예 요락하고 돈이 있어야만이 뭐 택시좀 탈 수 있는데 택시비도 너무나도 비싸가지고요. 인간에서는 못 타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를 가지고 황해도에서 떨어뜨리면 양강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몇 달, 정말 뭐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냥 가다가선 날 어두워지면 뭐 요간에 들어가서 그냥 쭈그리고 자고 또 다음날 떠나서 먹을 거를 사 먹으면 해결하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이동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냥 통행증, 뭐 장거리 여행증 이런 거를 한 달 전부터 신청해가지고서 이런 기관들에서 이런 걸 겨우 받으면 이거를 금요일 기간에 다니면서 보여주면서 단속되면 보여주고 하면서 길을 떠나면 정말 몇 달 가요? 몇 달 갔다 와야 돼요? 거기 한번 갔다 오려면. 정신 나가는데 정말 여기서 뭐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가지고 그냥 왕복도 하고 나 이거 보면서 정말 이게 좋구나. 뭐 저도 뭐 좋지는 못하지만 뭐 중고차라도 사서 타면서 이거 타보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제가 삥 뜯기고 막 열받았던 게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저 북한에서 오토바이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북한은 간부들이나 부자들이 타요. 일반인들은 못 타거든요. 오토바이 한 대 사려면은 뭐 우리나라에 외제차 벤츠 한 대 사는 그런 금액대가 들어가요. 그렇게 오토바이 한 대 사기가 힘들거든요. 자전거도 인간에서 없어요. 자전거 한 대 사는 것도 한 1년 동안 빡세게 먹고 살면서 저축하듯이 조금씩 1년 동안 모아야 자전거 한 대 사지 인간에서 못 사요. 근데 오토바이를 사려면은 오토바이는 거기서 한 20년 정도 모아야 살 수 있는 정도예요. 마치 우리나라 외제차 사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 정도로. 근데 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 자체가 오토바이 번호판이라든가 자동차 번호판 성격을 띠거든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등록을 안 해서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개인 재산으로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재산만으로 등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토바이를 타려면 오토바이를 사서 이 이 면허증이나 이 등록 번호판 자체를 기관 명의로 등록을 해야 돼요. 기관 명의로 등록을 하고 내가 이걸 타고 다니면서 기관의 업무용으로 내가 타고 다니는 그런 운수기재로 금리를 맞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능치 않은 게 그렇게 되려면 기관에서 오늘 무슨 업무 때문에 이 김밀력이에게 오토바이를 대여해줬다라는 그런 승인한 그런 공인 받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말 자체가 안 되니까 형식적인 번호판은 기관 번호판을 달고 다니면서 타지만은 단속되면은 뇌물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속하면 그냥 뇌물, 단속되면 뇌물. 그러니까 그냥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세워져 있는 검문소는 30km당 하나씩 있어요. 보위부 초소라고 있거든요. 얘들은 공식적으로 돼 있는 거고 이 사이마다 일반 경찰들이 자기네 뒷주머니 채우려고 경찰서에다가 보고 안 하고 임의 장소에 나와서 지나가다가도 오토바이 타고 개인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 호루라기 불어가지고 세워선 단속해서 또 뭐 증명서 검열을 합시다. 그러면 증명서라는 게 뭐 이 오토바이 증명서 면허증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기관 면허증이다 하니까 기관 면허증을 보여주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뭐 기관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는 그런 공인된 게 있냐? 없거든요. 그러면 좀 사정 좀 봐주시오. 내가 급해서 업무 때문에 이거 지금 이렇게 허가받지 못하고 나왔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사정하면 그냥 돈 달라는 거예요. 돈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타고 나가면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했거든요. 하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열받아서 속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한국에 와서 자동차를 타면서 정말 어딜 가든 누가 단속하고 말 거는 게 없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북한에는 자동차를 설사 택시를 내가 탔다 해도요. 택시 타고서도 좋은 곳은 서고 그러니까 이 차가 그냥 맘 놓고 근점에서 끝점까지 종착점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한 1km 가선 서고 1km 가선 서고. 그러니까 왜 서냐? 가다가 단속하는 거예요. 단속해서 자꾸 검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로서 먼지 안 나오는 새우도 없듯이 자꾸 검열하면 뭔가 나오거든요. 좀 걸어볼 게 없다. 증명서가 다 구비되어 있는 택시의 기사다 하면은 하다못해 차에 들어와서 뭐 클락션 빵빵 울려보고 소리가 작다고 기름 잡아서 내놓으라고 하고 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뭐 한 요만큼 들어가서 브레이크 먹어야 되는데 뭐 이만큼 깊이 밟았는데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건 사고였다 하면서 벌금 물라고 하고 이래저래 그냥 그게 단속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 타도 어디 내가 마음먹은 시간대 보장하려면은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는 내비가 있으니까 탁탁 검색해보고서 뭐 이제 30분 뒤에 도착 나온다면 여유있게 한 10분 전에 한 40분 전쯤에 떠나서 가면은 눈 오기 10분 전에 도착한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런 기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착을 그냥 하루 전, 이틀 전에 떠나야 돼요. 가다가 계속 딜레이 되니까 그냥 이건 뭐 점심때 들어갈 시간에 떠난 걸 아침에 떠났다면은 그냥 이거를 뭐 저녁 때, 뭐 혹은 밤중에 다음날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냥 한번 단속돼가지고 내가 뇌물이 많지 못하면 뇌물을 바쳤는데 이게 마음이 없잖아요. 너무 금액대가 작으면 안 보내요 그냥. 그럼 뭐 조사하고 이거 확인될 때까지 못 가. 그럼 붙잡아 놓거든요. 그냥 구금돼가지고 그냥 못 가고 그러면 그냥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들,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나 돈 좀 빌려주라. 나 얼마만 좀 보내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돈을 빌려가지고 갖다 뇌물 주고. 아무튼 자기가 만족해야 풀어주거든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여기 한국에 오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이 너무 좋죠. 저는 사실 5분 안에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긴 아주 당찬 예민아이죠. 여러 채널에서도 말씀드렸고 제 채널에서도 그 풀스토리는 올려져 있는데요. 저는 사실 남한에 온다든지 중국에 간다든지 뭐 브로커가 있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갈 생각도 없었고 중국에 가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좀 더 특별한 사상 교육을 받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오지 지역이 국군 포로 출신들이 많은 지역이었고,
그래서 남한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남한에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중국에 대한 사상적 이완도 막기 위해서 뭐 날라리 바람, 그리고 뭐 중국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보다는 조금 낫지만 어쨌든 거기로 따라가고 있는 나쁜 곳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온다는 거는 상상도 안 되고요. 중국에 간다는 것도 상상을 못하죠. 그런데 저는 라진 선봉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오지 옆에. 거기서 중국인을 직접 만나죠. 근데 사실은 일반인이 중국인을 만나는 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처벌의 대상이 되거든요. 대화 자체도 나눌 수 없고 이런데, 저는 그 중국인을 통해서 중국의 발전상을 내가 상상하던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중국인을 통해서 남한에 대한 소식도 조금 들었죠. 근데 문제는 이 중국 사람이 저한테 남한이 이렇게 잘 산다고 대놓고 말을 못해요. 왜냐면 그게 발각되면 이 사람은 다시 북한에 오기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어느 나라,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가면은 화장실 청소를 해서 자기네가 빌딩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서 화장실 청소하는 나라가 과연 어딜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남한이라는 걸 짐작을 하죠. 그만큼 남한이 정말 발전상이 그 중국 조선족들에게도 어마어마하게 인지가 됐구나라는 거를 북한에서 짐작 정도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러시는 거죠. 네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나라에 간다면은 시집만 잘 가도 네 평생이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하죠. 나 그러면은 그 비행기 타고 가는 어느 나라의 어떤 남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국경 사이에서 제가 중국인을 만나는 게 들통이 나면서 그 보이부라는 데서부터 추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추격을 받다가 이제 북한 중국 국경 사이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야산에서. 근데 그 야산에서 내려다본 중국의 그 희망찬란한 불빛,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지금 아오지로 들어가면은 교화소행이 예약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면은 그 쫓기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보이지던한테는 이미 제 신분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오늘 밤을 여기서 보내고 집에 두고 간다면은 교화소나 교도소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희양찬란한 중국을 본 그 마음, 나 그럼 저기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5분 안에 내려왔습니다. 그 두만강 쪽으로 내려왔고, 사실 두만강은 량강도라는 게, 량강이 무슨 뜻이냐면 두 개의 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량강도거든요. 그 량강도에서 시작되는 두만강은 동해로 흘러가고 압록강은 서해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두만강을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넘어서 탈북을 하는데, 상류 쪽에는 사실 허벅지까지 오는 물 정도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택한 곳은 하류였거든요. 완전 바다랑 합쳐지는 지점이어서 거기는 수심은 7m, 그리고 강폭이 그때 당시가 비가 안 오는 갈수기라고 하죠. 비가 안 오는 건기철이었기 때문에 한 300m 되지, 사실은 그 꽉 차면은 500m도 된다고 해요. 물 너비가. 거기를 헤엄쳐 건넌 거죠. 수영을 잘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사실은 수영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강에 딱 뛰어드는 순간 죽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막 물에 쓸려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그 초인간적인 힘이라는 게 그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죽더라도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과 건너가서 죽겠다, 중국에 무조건 건너가서 죽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옷 다 벗었죠. 속옷만 입고 정말 겉에 옷, 뭐 바지, 신발, 뭐 옷까지 다 버리고, 그리고 메고 오던 가방도 버리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손과 발을 휘저었습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나가는 게 느껴졌고, 그 강 중간에 도착한 거예요. 강 중간에 이렇게 모래섬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바라봤을 때 저기 모래섬이 있으니까 얕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 깊이가.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중간, 모래 중간에 딱 도착해서도 망설였습니다. 중국 쪽으로 갈까 말까. 이제 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순간 그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국경 수비대가 시간, 뭐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씩 그 라이터를 비춰서 강 상황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이었고, 정말 반사적으로 중국 쪽 물로 뛰어들어서 중국으로 헤엄을 쳐 갔고요. 그렇게 해서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건너와서 살아간 건 다행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더 힘든 거죠, 사실은. 브로커가 있었다면은 저를 어떻게 뭐 살 수 있는 거처가 마련된 이런 것을 줬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그 모든 걸 버텨내야 됐고 산속에서 한 3일 동안 지낼 때는 사람이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속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길 밖으로 나와서 그냥 지나가는 아무 모르는 차도 막 세웠어요. 그리고 그 차를 타고 영길시는 멉니다. 지금 제가 살았던 곳은 영길시인데 훈춘이라는 데를 먼저 갔죠. 훈춘이 중국, 러시아, 북한 세 개 국경이 합쳐져 있는 최국경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훈춘시로 처음에 갔고요. 그리고 훈춘시에서 저를 처음 발견한 그 작은 마트 아줌마였습니다. 마트를 운영한 아줌마는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저를 팔았더라고요. 네,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리고 그 아주머니에게 팔려서 처음에는 사우나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우나에 갔는데 중국은 사우나에서 2차 성매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뭐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라는 찰나에 그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시집가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쪽을 선택했죠. 그래도 성매매하는 것보다는 시집 가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시집 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운도 안 좋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때 19살, 만 19세에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20살이었는데 그 택시 운전기사랍니다. 뭐 45살이라고 하더라고요. 45살이라고 했나 50살이라고 했나. 그래서 면접 같은 걸 가서 봤습니다. 근데 바로 탈락했죠. 네. 안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나이가 너무 어려서 중국어를 배우면 도망간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중국에서의 6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진짜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탈북자들 대부분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한국까지 오는데 탈출하는 계기는 모두 다 다릅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 살 곳이 아닌 곳을 탈출했다는 것,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넘어왔다는 것, 그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모두가 똑같은 것 같고요. 거기서 피해서 한국까지 오는 삶에 있어서 정말 평생에 겪어야 됐던 슬픔 그리고 아픔 이런 건 다 겪어온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도망치는 기간도 많았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만났는데 시집도 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저를 처음 도와줬던 그 마트 작은 그 중국에서는 초스라고 하는데 그 소스의 주인이 이제 조선족 아주머니였던 거죠. 그래서 너는 시집을 가거나 아니면은 성매매를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라. 그래서 그러면은 시집을 가겠다 이렇게 했고 처음 시집 가는 면접을 봤는데 탈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줌마는 저를 팔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때 사실 19살의 어린 나이에 밥도 주고 옷도 주는 이런 고마운 아주머니는 돈을 주고 팔 거라는 상상은 사실 못했어요. 그냥 고마운 뿐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너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사우나에 데리고 갔죠. 그 사우나에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또 저는 그 사우나 주인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 성매매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좀 돈이 있는 아저씨한테 제가 팔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식당도 가지고 있었고 식당은 냉면집도 했고 뭐 횟집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통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일단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막 머리에 저는 그때 이도 있고 옷에도 이가 있었어요. 이 지금 아시나요 혹시? 정말 상황이 열악하면 생기는 벌레거든요. 근데 몸을 이렇게 물어뜯고 막 피 빨아먹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 모르더라고요. 그런 걸. 그러니까 막 몸에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뭐 어디에 내놓을 수도 없는 거지. 얼굴도 새까맣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너 우리 집에서 집 청소하면서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집을 청소하면서 있었어요. 한 2달, 3달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보니까 어느 정도 얼굴 검은색도 조금 벗겨지고 머리도 염색을 해서 뭐 노랑머리로 만들고 그리고 조금 거기 중국어도 뭐 뿌쯔더 뭐 세시에 이런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식당에서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첫 번째 남편이죠. 아이들의 아빠였던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연길로 간 그리고 나서 연길에서는 계속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냥 뭐 6년 동안 거의 어떤 때는 한 3개월 정도를 한 번도 밖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 아파트 6층이었는데 6층집에서 그냥 아이 낳아서 아이 키우면서 화장실만 오가면서 그렇게 산 거죠. 거의 뭐 감옥살이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버틸 수 있었던 게 아이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간을 내가 버텨야 이 조선족인 남자가 나를 보호해주는 거고 그 보호해줘야지만 내가 또 여기서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거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를 잡았던 것도 그러니까 이용한 거죠. 조선족 남편을.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냥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도 보호를 안 해주죠. 뭐하러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이 여자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의도적으로 임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우가 달라지죠. 이 여자는 이제 자기의 아이를 가진 몸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로부터 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만 키웠던 것 같아요. 아이가 돌이 되고 두 돌이 되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사는 게 맨날 뭐 경찰 보는 것도 두렵고 무섭고 막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가는 건 두려웠었어요.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성공해서 가면 되지만 가는 길에 죽는 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은 자유를 찾느냐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그냥 부지하고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서 갈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피할 수 있었다면 중국에서 계속 살았을 거예요. 왜냐면 아이도 있고 저 또 둘째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 아이를 출산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면서 한국으로 오다가 죽는 것보다는 여기서 있는 게 좀 더 목숨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그런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안 돼서 출발했던 이유는 베이징 올림픽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에서 자기네 그 중국 나라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탈북민 색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경 지역이나 그러니까 전국 그 중국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국 전역에 탈북민이 안 퍼진 곳이 없거든요. 거의 다. 그러니까 저같이 어린 친구들은 시집으로 가고 뭐 인신매매로 끌려가고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이나 거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근데 그런 여성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살면 좋았었는데 가끔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싸운다든지 아니면 중국인 남편이 폭행을 해서 뭐 탈북 여성을 죽인다든지 이런 강력 범죄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은 뭐 소문이 안 나길 바라겠지만 그 주변에 쭉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탈북자가 왔다는 것도 골칫거리지만 주변에서 그런 강력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소문을 조정해야 될 그런 것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막대해주는 중국 사람들의 반항을 해서 중국인을 또 막 살해하는 탈북민도 있었어요. 남자들 중에는.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강력범죄가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일을 시킨 고용주였는데 너무 악착하게 부려먹었던 것 같아요.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 남성들이 화가 나니까 어느 날 산속에서 그 고용주를 살해한 겁니다. 아주 잔인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쫙 퍼지니까 탈북민들을 막 색출을 해서 다 보내는 계기가 됐고 그 탈북민 한 사람을 신고하는데 한 달치 월급을 포상금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신고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2008년에 저도 정말 쫓기다시피 한국에 오기로 결심을 하고 떠나서 라오스 정글을 지나서 이렇게 태국으로 갔고 태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올 수 있었죠. 근데 저 라오스까지 와서도 고민했어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까? 아직 저 앞에 무슨 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정말 라오스까지도 목숨 걸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이제 다시 태국으로 가다가 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아이들도 보고 싶고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라오스에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태국까지 왔고 지금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만큼의 목숨을 걸 일은 다시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목숨 걸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저 한번 걸어봤는데 지금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전에 있어서는 좀 강인한 마음을 알게 모르게 키웠다는 점에서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만 19살에 모두 겪은 겁니다. 만 19살에 이 일을 겪고 한국에는 만 25살에 왔거든요. 만 26세, 27세. 그러니까 그 5년, 6년 안에 다 겪은 일들입니다. 이게. 남한에 도착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가족의 생사를 알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제 삶이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을 도와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남한에 오니까 이제는 제 주변이 모두 안전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고 온 가족에 대한 미안함. 정말 라면이나 쌀밥 한 숟가락 먹을 때도 목이 맸어요. 엄마나 동생은 뭐 먹고 있을까. 수많은 마트의 그 진열대를 보면서도 북한의 내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뭐 모든 게 다 죄책감이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도 그 북한에서 6층, 7층에 석탄 배낭을 메고 물을 깃고 하던 그런 게 생각이 났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모르는 전화번호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받았죠. 받았는데 그 탈북자 남성의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가족 찾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전화했느냐 그랬더니 어디서 안 방법 그건 중요하지 않고 찾겠는지 안 찾겠는지만 말하래요. 근데 순간 그 남성이 겁난다기보다는 가족을 찾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섰기 때문에 그 어떻게 찾느냐 물어봤더니 20만 원만 주면 된대요. 자기가 찾아서 확인하면 20만 원 주면 되고 못 찾으면 돈 안 줘도 된대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찾으면 돈 달라는데. 그래서 집 주소를 줬죠. 긴가민가 하면서도요. 근데 이미 탈북민 대부분은 그렇게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언젠가는 찾을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분에게 주소를 준 한 2주? 3주? 한 달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연락이 딱 온 거예요. 지금 저쪽에 너희 엄마를 데려왔는데 확인해봐라. 확인해보고 니네 엄마 아니면 돈 안 줘도 되고 니네 엄마면은 돈 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번호를 하나 주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했죠. 근데 굉장히 믿음직한 정보였어요. 왜냐면 제가 준 정보로 찾으니까 우리 엄마가 없었대요. 그 집에.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돈을 좀 주니까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려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소는 어디다까지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 목소리는 전혀 생소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저는 교환수였거든요. 전화 연결을 전문으로 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엄마 목소리를 전화기 너머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북한에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한되어 있거든요. 뭐 간부라든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교환수가 아니고는 누구나 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목소리가 낯설기도 하고 그랬는데 엄마는 처음부터 계속 울더라고요. 계속 울었어요. 한 30분을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어봤죠. 나 간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북한 당국이 어떻게 그 벌을 주지 않았을까. 몇 번 왔었대요. 와서 네 딸이 어디 갔냐고. 그래서 저 그때 청진이라고 하는 북한의 그 함경북도 소재지가 있거든요. 그 청진으로 돈 벌러 간다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것밖에 모르는 거죠. 청진에 간다고 했다. 근데 지금 몇 년이 되도록 안 오지 않느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한 1년까지는 계속 와서 물어보더래요. 뭐 딸이 어디서 소식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었고 제가 라오스에서 잡혔을 때 라오스 정부가 저의 신분을 북한 대사관에 연락을 했더라고요. 니네 사람 데려가라고. 근데 북한 정부가 제 신분을 인계받고 이렇게 말했다네요. 그런 사람 없다고. 자기네 나라에서 행방불명됐고 죽은 사람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났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자기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라오스 정부가 그 다음에 한국 정부에 연락을 한 겁니다. 니네 사람이냐? 이 사람 데려가라.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저한테 공식적으로 연락이 왔고 들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남한 대사관의 서기관이시라는 분인데 주은주 씨는 운이 좋은 것 같다고
북한에서 자기네 사람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인계 받을 수 있었고 이제 도와줄 수 있다고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중국에서 헤매고 남한으로 가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조처를 못 취하는 것도 많아요. 왜냐면은 그 라오스에 제가 잡혀 있는데 북한이 데려가려면은 불법 체류한 벌금을 내야 된대요. 라오스 정부에. 근데 그 돈이 아까웠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데려가봤자 뭐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예전처럼 한두 명이었으면 데려가서 이제 뭐 선전선동하는 사람으로 써먹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 여기 한국에 오다가 잡혀서 들어간 탈북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탈북자 보고 보위지도원이라고 하는 그 북한의 고위 관료가 이러더랍니다. 이 멍청한 것들이 이렇게 잡혀온다고. 응? 잡히지 말고 잘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정도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술 수 없는 단계라는 거 아는 것 같고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다 냅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범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잡아서 뭐 각성시키는 정도의 그런 처벌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를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엄마한테 무사히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로 한 10년 동안 계속 제가 생활비를 보내주곤 했었어요. 근데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 처음에는 수수료가 한 20%대였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보내면 엄마가 80만 원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수수료가 올라가죠.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수수료가 얼마냐면요. 80%입니다. 그래서 20%만 엄마한테 도착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정도로 그렇고요. 아예 100%다 없어지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돈 보내는 데 있어가지고 좀 꺼리게 되는 것 같고요. 뭐 잘 아는 사이 그리고 그 북한의 브로커와의 연계를 잘 하면 50%대의 수수료까지는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보내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돈을. 그리고 거의나 국가보위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그 돈의 출처를 밝히다가 자기가 꾹꾹 먹어치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가거나 가족한테 가기보다는 국가보위부나 브로커라는 분들이 중간에 다 먹어치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탈북자분들도 그런 돈 보내는 데 있어서는 좀 소극적이어진 것 같고 저 역시도 코로나 이후에 어머니하고 지금 단절된 상황이거든요. 찾자면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찾아서 이유는 지금 돈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보내면은 엄마한테 닿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모두 간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 그리고 또 엄마가 만약에 돈을 받더라도 쓰게 되면서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고위 관료들을 챙겨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엄마가 갑이 되는 게 울이 되는 경우가 있죠. 저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계속 줘야 되는 상황 그리고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서 제가 볼 때는 엄마한테 당분간은 돈을 안 보내는 것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어차피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터진 이후로는 돈을 가져다주는 하교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이 아예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북한은 계좌도 없잖아요. 직접 돈을 가져다 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 하교들이. 그게 완전히 다 단절이 된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풀린 이후에는 이제는 그렇게 단절됐던 선을 다시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도 이제는 연로하셔서 돈 받으러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좀 안 됐고 그런 면 때문에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늘 그래도 미안하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게 어머니나 그리고 나만의 고향이셔서 많이 그리워했던 저희 조부모님들이 바라는 게 아닐까. 그래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사무소 이렇습니다. 그 기본 풀 네임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탈북민들이 오게 되면은 남한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걸 다 가르쳐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통장 만드는 법, 지하철 타는 법, 뭐 버스 타는 법, 그리고 그 주민등록증을 저희가 나와서 내야 되거든요. 동사무소에 가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하나원 생활이 원래는 12주에서 13주 정도의 긴 텀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때는 막 8주 이렇게 줄었거든요. 2개월로 준 거예요. 저희 때가 3개월이었나 어쨌든 그래서 막 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13주인가 14주 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줄였냐면 한 해에 막 3,000명씩 들어왔어요. 탈북민이. 그러니까 이게 수용 인원이 너무 넘어나 가지고 그래서 그런 때에 제가 들어왔거든요. 2008년에서 2010년이 아마 제일 피크였을 거예요. 탈북자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된
동기가 바로 그 노무현 대통령 때였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전세기로 동남아시아에 있던 탈북민 400명을 한 번에 데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쪽 사람들이 좀 더 활발해졌고 라오스 국경이나 태국 국경에 가서 돈만 좀 주시면은 탈북민 그 탈출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을 찾을 수 있어요. 비밀리에. 저도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그분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저보고. 통일되지 말았으면 좋겠대요. 왜? 그랬더니 통일되면 자기네 일이 없어진대요. 네, 그렇거든요. 통일되면은 그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라오스 공무원 같은 경우들은 그 관리들이 아예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네 가가지고 탈북민을 데려오고 싶으면 자기한테 오래요. 10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이 자기네 안전하게 태국으로 보내주겠대요. 그 1인당 얼마씩 돈을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벌이 수단으로 다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활발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북한 당국이 이게 너무 성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위험해지니까 그 다 각 정부에 이제 보내는 거죠. 라오스도 사회주의 국가고요.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태국은 좀 다르긴 한데 근데 그 두 국가에만 이제 좀 뇌물을 주고 탈북민에 대해서 단속해달라 이러면은 말 듣죠. 그래서 라오스에서도 북한으로 북송된 사람들이 있었고요. 중국은 무조건 잡히면 다 북송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이런 탈북민들이 좀 들어오기 어려웠던 것도 있어서 지금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엔 하나원이 진짜 풀 차 있었죠. 원래는 남녀 하나원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생겼죠. 그 하나원 안에서 만난 두 커플이 나오자마자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원에 만나서 3일 만에 연인이 됐고 그 하나원 나와서 3일 만에 결혼을 하고 일주일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런 케이스가 나온 겁니다. 부작용이.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남녀 하나원을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자 하나원, 남자 하나원 따로 있는데요. 그 두 하나원을 오고 가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수업을 해야 되니까 남자 하나원도 가시고 여자 하나원에도 다니시는데 그 선생님한테 늘 연애 편지가 들려져 있을 거예요. 그리운 그녀에게 그리운 그 남자에게 보내는 편지의 그 레이터가 돼주시는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은 지내고 있습니다. 여자는 저 안성에 있고요. 남자는 시흥에 있다가 지금은 하천으로 다 이사를 갔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뭐 하천으로 다 합친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하나원 안에서 저희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침을 줍니다. 저희에게 주려고 하죠. 정말 많은 걸 가르칩니다. 뭐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한 것들은 많이 가르치죠. 기억에 남을까요? 전혀 안 남습니다. 왜냐면은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대부분은 단체 생활을 싫어합니다. 그 평생을 단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국정원까지는 어떻게 단체 생활하는 걸 이해해요. 신분을 이렇게 확인받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원에 나와서도 단체 생활한다는 건 정말 죽도록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도 막 하루를 세고 있었어요. 매일 나가고 싶어가지고 매일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나오면은 뭔가 다른 세상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원 생활 가서 하고 싶어요. 왜냐면 새끼 밥 다 주지, 운동도 시켜주지, 공부도 배워주지. 그렇게 좋은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친정나들이라고 해서 오히려 밖에 나오신 탈북민 분들이 하나원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지금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저도 지금 아이들 아니면 거기 가서 막 하고 싶은데 그 정도로 하나원 생활은 빨리 잊고 싶었는데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원을 좀 더 저는 활성화시켜서 탈북민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 한국에 와서 바로 남한화가 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어떻게든. 물론 오자마자 남한화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밉다 곱다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게 사실이어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모여서 함께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주는 그 고리가 하나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좋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원에 한 번 갔었습니다. 네, 그 친정나들이라는 거 있어서 갔었는데 1기부터 지금 한 뭐 400몇 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한 기수가 인원이 다 다른데요. 저희 기수 때는 300~400명이었거든요. 한 기가. 그러니까 그 보시면 되고 근데 특별한 탈북민은 또 거기 거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안상 굉장히 뭐 특별한 계층이었거나 아니면은 북한에서 특수요직을 거치신 분들은 그 하나원을 또 안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거기 거치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하나원에 갔었는데 저는 114기였거든요. 근데 막 뭐 300 몇 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와, 선배님 말하는데 좀 와, 나도 선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다 너무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아서 우리 사회에서 다 걱정하시잖아요. 탈북민들이 와서 뭐 차별적인 대우도 겪는 것도 저도 겪었으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범죄에 연루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많아서 지금 생각나는데 어느 판사님을 뵌 적이 있어요. 어디 판사님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판사님이 딱 보고 저랑 저희 신랑이 뭐 어느 학교 다니고 대학교 나왔고 이런 거 말하니까 놀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판사님이 본 탈북자는 사기와 절도 이런 것 때문에 판결 받으러 오는 탈북자만 계속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으셨는데 대학 나오고 막 그랬다고 하니까 와, 이런 탈북자분도 있으시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탈북자들은 좀 어려움 속에서 많이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고 그 살아가고 있는 데의 첫 번째 단계였던 하나원은 탈북민들에게는 친정집 같이 늘 기억되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정원 이야기는 뭐 저는 별로 안 좋았어요. 국정원에서의 이야기는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좀 비인도적인 그런 것들을 제가 겪었고요. 근데 지금 나온 친구들은 많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제 스스로 겪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랬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안 그랬다는 걸 들었을 때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좋죠. 그래서 저희 때는 진짜 간첩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모두를 치조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벼룩 하나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는 격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우리나라를 찾아서 온 우리 국민으로 대해준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네, 국정원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야 될 점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지났지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거짓말이 아니냐는 그런 시선보다는 아, 저들이 말하는 소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채널에서 저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시간이길 바랬고 또 새로운 내용도 알아가시는 시간이기를 바라서 열심히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야기는 재밌는 것보다는 무거운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생각을 하시는 시간이 됨에 대해서 좀 미안하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북한 사람이나 그리고 북한 사람으로서 살았던 저나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인권과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저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아오지 누나라는 채널을 하고 있는데요. 무거운 이야기나 그리고 사회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재의 이야기들은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고 그 채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힘이 돼주시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진심으로 감사했고 고맙고 또 불러주신다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여러분께 북한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아오지 누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